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사도광산, 건국절 논란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외통위는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한 외교부의 대응을 점검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환영했습니다. 방송사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도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을 의결하자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파워인터뷰, 최근 불법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증폭된 가운데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외교통일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건국절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국론이 분열하고 갈등이 빚어지는 점도 우려하며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낸 성명에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비판한 우원식 국회의장. 독립기념관이 항일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공간인 만큼 적합한 역사 인식을 갖춘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결자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건국절 추진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도광산의 경우에는 일본이 강제 노동 표현을 거절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외통위에서도 이와 관련된 현안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도광산 관련 전시에 강제 노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우리 정부가 동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외교부가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을 일본에 요구를 했는데 일본한테 거절당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동의를 결과적으로는 그냥 해줬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표현에는 없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제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두둔했습니다. 강제성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아낸 거죠. 그렇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모레 광복절을 맞아 사도광산을 직접 방문해 강제 동원 사실을 적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사를 통해 복권됐습니다. 복권을 둘러싼 여야의 속내가 복잡한 가운데 야권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고 갈등을 보였던 여당도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 2022년 특별 사면에 이어 광복절 특사로 오늘 복권됐습니다. 피선거권 제한이 풀린 김 전 지사는 다음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제거한 직후 김 전 지사는 SNS를 통해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을 헤아리겠다, 사회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 복권을 앞두고 술렁였던 야권은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필두로 환영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과 당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단단하고 깊어진 김 전 지사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친명과 친문으로 내부 분열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오히려 당이 일극체제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대권 후보는 많을수록 좋은 거고. 네. 그리고 유능한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국민들 앞에 민주당에 이렇게 좋은 후보가 있다. 이런 게 국민들도 안심하실 수 있는 거고. 지도부와 중진들을 중심으로 복권 반대 의사가 나오면서 내홍이 불거졌던 국민의힘은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이미 결정된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명권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자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정치화, 국민 통합 차원에서 김경수 지사의 아마 복권을 결정하시지 않나. 다만 오늘도 당내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대통령의 복권 결정에 이분법적인 사고는 안 된다는 지적에 맞서 정치적인 결정에 앞서 여당과의 상의가 전제됐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터져나왔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오늘도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제2요구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여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사법을 국회로 돌려보내면서 취임 이후 19개 법안의 거부권, 즉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제2요구안이 의결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1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통합에 해악을 끼치는 정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야당이 통과시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제2요구한 법안들을 그냥 상임위 수기도 없이 밀어붙이고 본회의 통과, 강행 처리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에 극심한 대치 갈등이 있었고, 민주당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거부권 행사 기록 경신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국회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묻지마 거부권 남발이 정치 실종의 최대 원인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방송사법 등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이 이탈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7당 원내대표는 만찬 회동을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어떤 이견도 없다며 지도부 내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TMF 사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한동훈 대표와의 개파 갈등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두 사람 사이 이견은 없다며 앞으로도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친윤이자 친한이라고도 표현하며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친한이라 하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한동훈 대표와 소통을 하고 있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방향을 잡아가고 상의한다. 최근 전기료 감면과 필리버스터 문제 등을 두고 국민의힘 대표와 원내대표 간 이견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재추진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공수처 결과가 먼저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이후 의혹이 남는다면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며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정치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면 뭐 대법원장 추천이든지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런 검토 가능하다.
민주당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 판매 소비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 사례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피해 판매자들은 정부가 대책으로 발표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대출의 기준이 너무 높다고 호소했습니다. 대출 자격 조건 조금만 더 완화해 주시고 제발 빠르게 대출 집행이 가능할 수 있게 부디 도와주세요. 부디 대출이라도 8월 중에 나와야 저희가 도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피해 사실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피해 규모보다 턱없이 적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아직까지 피해 규모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도 감추는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야당 차원에서 먼저 피해 규모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 창구 마련과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지난주부터 시끄러웠던 광복절 사면 복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예상대로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사면 복권이 최종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이제 결정 때부터 이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이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또 감형 복권 대상자가 포함된 이 광복적 특사 안건을 재가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다가 2022년에 특별 사면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대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에 신년 특별 사면에서 자녀 형기 집행의 면제는 받았지만 복권이 되지 않아서 오는 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번 사면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한 결과 이 정치권과는 다르게 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는 이 김 전 지사의 사면을 놓고 이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 사면심사위는요, 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 등 법무부 인사가 4명이 들어가고 또 교수나 변호사 등 외부 인사 5명, 모두 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생각보다 이 후보에 오른 정치인들의 사면을 놓고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통상적으로 교수나 변호사 등 외부 의원들이 먼저 개인 의견을 밝히는 식으로 하나씩 진행해서 사면과 복권을 결정하는데 아무래도 법무부 인사들은 정부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외부 의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결정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당초 4시간 넘게 예상됐던 회의가 2시간 반 만에 끝날 정도로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해서 여야 정치인들의 특별 사면이나 복권에 대해서 이견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그 지방선거나 이제 언제 있을지 모를 보궐선거에도 이제는 출마할 수가 있게 됐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번 그 김경수 전 지사 복권 결정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여당,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진실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기자를 하면서 이 사면과 복권 기사도 참 많이 썼고 많이 취재를 했었는데 이번처럼 이 대통령실과 여당이 부딪히는 거는 사실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일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먼저 들고 나섰습니다. 한 대표는 이 민주주의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취지를 밝혔고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들과의 이 오찬에서도 중진 의원 대다수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추경 원내대표 오늘 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논란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듯한 입장을 냈는데 이 여권 내의 봉합 시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이 야당과는 대통령실이 현재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측은 이 먼저 복권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이런 입장을 냈지만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네. 이 이재명 1극 체제라는 비판을 감안한 대응 카드다 이런 분석과 함께 이 정치권에서는 여와 야가 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라는 차기 유력 대권 후보 중 한 명을 놓고 각기 다른 고민에 빠진 당 내부의 모습을 각각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평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된 사건 중에 하나가 36주 태아를 낙태했던 그 사건일 텐데 경찰이 산모와 의사를 특정해서 수사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한 국회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았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사실 따질 지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낙태라는 단어가 참 무겁고 어려운 이슈지만 네. 그렇다면 이 언제부터를 이 생명체로 볼 것인가, 이게 헌재에서 2019년의 낙태죄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 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린 이유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2020년 말까지 헌재는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결국 형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하는 정부의 아니나 이 주수의 기준 없이 전면 허용하는 민주당 권인숙 전 의원안 등이 21대 국회 때 발의가 됐지만 모두 폐기가 됐습니다. 이 14주까지만 허용하는 안은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셌고요. 또 전면 허용하는 안은 종교단체들의 반대가 거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형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번 이 36주 태아 낙태 사건은 이 불법과 합법의 영역 판단이 조금은 더 어렵게 됐습니다. 의료계는 물론 출산은 해본 분들이면 이 36주면 완연한 생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임신 중지 수술을 한 의사에게 이 살인죄를 적용시키려면 태아가 살아서 태어났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낙태 처벌 기준이 없으니 이 영아살인으로 처벌해야 되기 때문인데 생명체가 아니라고 하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경찰도 어제 이 브리핑에서 CCTV가 없었다면서 살아서 태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시인을 했는데 네. 이 현재 여야의 정쟁 흐름으로는 22대 국회 때 이 형법 개정안의 보완이 이뤄질 수 있을지 조금 의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쉽지 않은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이제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이제 판단을 내렸지만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지금 40건이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드린 낙태건을 포함해서요. 이 헌재 위헌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모두 43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22대 국회 개헌 이후 이들 법률에 대해서 대체 발의된 것도 18건에 불과하니까요. 헌재의 결정에 국회가 제대로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 헌재가 지난 2009년에 야관 5개 집회를 금지하는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단을 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 같은 법률에 대통령 관저와 또 국회의장 공간 100m 이내의 집회 금지 조항도 2022년 12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후 국회에서 단 한 차례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찬양이나 고무죄의 경우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허가하는 국가보안법의 조항이나 또 혼인 중에 남편이 아닌 상간남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생부의 출생신고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 또 보호 이 관찰 처분 대상자에 대해서 무기한으로 변동 신고 의무를 규정한 보안관찰법 조항이나 또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한 이 국가공무원법 등이 이 국회 보완 입법 지연으로 현재 공백이 발생한 그런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몇몇 예민한 법안들의 경우 이 의원들이 유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해명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워낙 여야가 이 정쟁 속에 강대강 대치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국회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이 용광로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함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픽은 서완한 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가 오늘 28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는 오늘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28일 본회의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비쟁점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7일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과 국회 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SNS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SNS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0%에 달한다며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건강하게 SNS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분야 전문가들은 SNS의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 의원의 법안 발의에 공감하지만 현장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기점을 제대로 정립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 회복에 나서자는 의견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1962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 이병도 등이 독립유공자 서운내규에 독립운동 기점을 을미의병으로 정한 게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답습되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1894년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봉기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2차례 전개한 농민으로 특별법에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로 갈등을 꼽고 언론을 둘러싼 환경도 걱정스럽다고 우려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국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기보다 생각이 다르면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정치와 언론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언론의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정치와 언론이 함께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역할을 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월 1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 두쪽난 광복절입니다. 광복회와 민주당 등 야권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행사를 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통합의 장이 되어야 할 광복절 기념행사가 두 쪽 나 치러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광복회 경축식 불참은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부끄러운 광복절 79주년 앞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 매국 작태 때문입니다.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네, 불참 이유는 뉴라이트 논란을 일으킨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비롯해 정부가 1948년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 건국절을 추진한 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뉴라이트 활동을 했던 행적도 없고 나는 건국절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미 2년 전에 왜 우리가 광복절이 있는데 예. 그 광복의 의미를 모르고 건국절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냐라고 그렇게 주장한 뉴라이트들 반대했거든. 그렇다면 혹시 광복회를 비롯한 단체들 임명철회 요구에는 응하실 생각 전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등 야 6당과는 달리 이준석 의원들이 소속된 개혁신당은 경축식 참석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니 광복절인데 광복회장님이 안 오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대통령이 빨리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직접 풀어내야 된다. 저는 지금 제 거 입장권은 받아놨거든요. 14일까지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요.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광복회 회원들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가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조소왕 선생 기념사업회 등과 함께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친일 매국적 시각으로 인해서 우리 독립 애국 지사들의 그 노력이 폄훼되고 홀대당하는 이 현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김영석의 당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관 독립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독립기념관장직을 둘러싼 일종의 자리 다툼으로 해석한 시각들도 있습니다. 광복회가 이처럼 경축식 불참까지 선언하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는 건 무엇보다 자신들이 관장으로 밀던 인사가 탈락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독립기념관장을 독립유공자 유족분들이 계속 맡아왔던 관행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친일적인 그런 반응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만 부각시켜가지고 부적절한 인사다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3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자결제로 이걸 발령을 내두고 너의 편지는 내가 볼 필요가 없다는 선언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제가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은 김 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두 쪽 난 광복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두 번째 주제는
권익위 사건 청문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을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로 있었던 간부가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했는데요. 이에 야당이 확실한 진상조사와 함께 청문회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 사과하라. 당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종결 처리에 대한 권익위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 디올백 사건이 어떻게 왜곡되고 무마되었는지를 밝혀야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민주당 등 야당과 힘을 합해서 이 문제는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며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탄핵과 청문회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풀이식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이 아니라 갑질과 협박에 대한 자기 반성이 문제입니다. 더 이상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권익위는 지난 6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바 있는데요. 이르고 당시 적잖은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저도 그 권익의 결정이 납득하기 좀 어려웠긴 했어요. 이후에 나오는 해명들도 저는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과잉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좀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으로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3자 특검법을 통해 권익위 간부의 죽음을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뇌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 원칙과 다른 결정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매우 못 견뎌 했던 게 아닌가.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이걸 정쟁이다 하면서 프레임을 전환시키려는 반드시 죗값을 받도록 할 것이다. 한편 권익위가 이번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지원과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고인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주장하는 야당과 이를 정쟁화하지 말라며 공세 차단에 주력 중인 여당.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여야의 공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양이었습니다. 네, 민주당 8.18 전당대회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반대를 외치며 막판까지 추격에 나서고 있는 김두관 당대표 후보와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의결을 비롯한 당내 현안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막바지에 접어든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현재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현재 민주당 전대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신지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서울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국대만 남아 있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압도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대의원하고 페알레스 투표가 남아 있고 국민 여론조사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큰 흐름은 그 잡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대표 출마를 할 때 1%의 반대 목소리라도 대변할 책무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출마를 했고 또 우리 당이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우리 민주당의 다양성과 민주성, 역동성을 살려야만 그 자기 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참여를 했고 큰 선거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성표와 관계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김경수 전 지사 복권으로 향후 당내 입지와 또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결정 어떻게 평가하시며 또 향후 당내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당연히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김경수 지사가 이제 사면될 때 복권까지 이렇게 시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사면만 하고 복권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 스스로가 받기 싫은 선물이었다고 말한 바가 있고요. 이번 그 복권이 왜 논란이 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 복권을 주장해 왔고 또 1인 그 일국 중심의 이재명 민주당 집권이 매우 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 이제 다양한 대선 주자들이 공정한 룰에서 뛰어야 집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김경수 지사 복권 또 경기도정을 맡고 있는 김동연 지사,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단이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대선 주자 다변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친노 친문의 구심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그 바람들 염려를 하시는데 또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이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복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당내 지금 비주류를 할까 친노 친문을 묶어 세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나 당장은 아마 지금 학업을 하고 있어서 올 연말에 기국을 한다 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가면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중앙위를 열고 강령 및 당원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이 경선 불복 제재를 공천 불복으로까지 확대하는 당원 개정안인데요. 지난 총선에서 이제 극심한 공천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채택이 갖는 의미에 대한 해석이 이제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 그리고 이제 국민 대연합 구성을 이제 제안하신 기자회견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그래도 우리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국민적 기반이 그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우리 민주진보 진영은 늘 연대하고 연합하고 통합할 때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원 당규 개정안을 보면서 우리는 뺄셈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덧셈 정치를 해야 하고 물론 당원 당규를 위배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페널티를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경선 불복을 공천 불복으로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참 동의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다른 당으로 갔다가 우리 당으로 오는 사람들 복당도 또 큰 틀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당원 당규를 더 엄격하게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참 염려가 됩니다. 우리 당이 예연을 확대하고 또 이렇게 덧셈 정치를 해야 되는데 뺄셈 정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염려가 되는데 어쨌든 당원 당규 내용을 좀 상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끝으로 보기에는 아마 이 경선 불복을 공천 배제까지 쭉 이어갈 것 같아서 염려가 되고요. 내년 되면 당장은 또 자기 지방선거 공천이 있는데 또 이렇게 당권파들이 줄 세우기를 하는데 이 당원 당규를 활용하지 않을까, 좀 나쁜 의미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네, 오늘 후보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유하지 않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공매도의 금지 기간을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그 사이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강명구 의원을 모시고 법안과 정치 현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명구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의원님의 사회생활 첫 직장이 바로 국회고 그렇기 때문에 초선이시지만 누구보다 바로 이곳 국회가 굉장히 익숙한 곳이실 텐데요. 국회의원 보좌관은 이제 10년을 하셨고 우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선임 행정관, 국정기획 비서관을 거쳐서 22대 국회 이제 초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경북 구미시 을이죠. 네, 이제 한 2달 정도 됐네요. 소회가 어떠십니까? 당선의 기쁨은 잠시고요. 책임은 무한한 것 같습니다. 뭐 4월 10일 우리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드셨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함께했던 동지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192석이라는 위압감과 108석이 가지는 그 무기력함은 정말 지금 현 2달 동안 우리 다 보셔서 알잖아요. 입법 폭주에 가려진 그 무기력함을 어디 표출할 수가 없어요. 홀로 1018호인 제 의원회관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첫 직장부터 생활했던 이 국회가 이렇게 난장판인 적이 있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갑갑하다. 이게 제 첫 소회입니다. 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어서 정치 현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이 확정이 됐습니다. 앞서 그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먼저 복권을 요청했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복권에 반대하면서 여당 내 비판이 강해지기도 했었는데, 이번 결정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그 야권의 권력 구도에 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대통령의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당대표께서 의견을 가지고 물밑에서 대통령께 우려를 내지는 당원이나 국민들의 생각들을 전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통령 고유 권한이 결심하고 그거를 판단해서 발표할 때는 아무래도 찬반의 논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찬반의 논쟁에 대한 결과물을 본인이 책임지시고 하시겠다고 발표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안에 내놓은 그 내용을 보면 대통합이거든요. 대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내셨기 때문에 어떤 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물밑에서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거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발표했고 국민들께 알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존중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복권을 먼저 요청을 했다. 이제 대통령실과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하나도 중요치가 않아요. 그 누구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지 누구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뭐 그 상을 받아가야 된다. 아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게 사면과 복권을 발표하잖아요. 지지율은 약간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국민들은 좀 특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결정은 대국민 통합이라는 굵직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하신 결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는 존중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의 권력 구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탄탄대로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명계와 비명계 간에 약간의 미묘한 온도차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정치는 생물이고 이 생물이 때로는 상황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이 상황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상황이 또 사람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지금 강력한 일극체제로 이재명 대표가 흔히 말하는 주류였다면 그러게요.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쟁자가 또 한명더 많으면 많을수록 생겼다. 좋다. 네, 이재명 그럼요. 전 대표가 또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뉴라이트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자신이 이제 국민통합의 적임자다 이러면서 이제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야권과 독립운동 단체들은 이제 반발을 하면서 광복절에 정부와는 별개로 행사를 열겠다. 특히 이제 광복회가 광복절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이라고 이제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에 가세한 상황인데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논란의 본질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그 인터뷰하신 거나 그분이 쓴 책이나 그 인터뷰한 모든 말들을 살펴보면은요. 네. 이거는 완전히 그 난데없는 7일몰이 칼춤을 추고 있는 민주당과 이종찬 우리 강복회장께서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왜냐하면 이분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개성해서 건국절로 완성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정한 적이 없어요. 임시정부를 부정한 적이 없고 독립운동가들을 폄훼한 적이 없어요. 이 역사의 연속성 그리고 완결성을 강조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자꾸 지적하는 게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했다. 그리고 친일파와 뭐 관련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종찬 강복회장이 얘기하는 주장들은 이 뭔가 정파적으로 지금 뭔가 친일몰이를 해서 강복회장 저 우리 독립기념관장 자리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도 지금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건국절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불필요한 오해 만들지 말자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강복회에서 말하고 있는 주장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썩 보기 좋지는 않고 두 번째 강복회장 자리는요 법정단체이고 공인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고 행사에 참석한다 안 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반드시 참석하셔서 국론 분열 이루지 마시고 국민 대통합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무위 소속이셔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오전에 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권익위 고위 간부 사망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를 요구하자 비판을 또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청문회 명분이 왜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은 권익위에 접수된 김건희 여사 사건의 종결 처리와 관련해서 부당한 압력을 받아서 이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 고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밝혀진 아직 내용이 없어요. 주장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주고받았던 대화 카톡 내용 중에 어디에도 양심에 반하여 괴롭다라고 그런 문구가 없어요. 그냥 주장만 있는 거예요. 그분 고인의 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의 주장만 지금 있는 거고 그 주장하시는 분은 민주당 소속 일을 해왔던 분으로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민주당 최근 행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탄핵 청문회 잔치를 벌여서 많은 이 공무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상임위 우리 업무 보고 하시는 거 보셨어요? 그냥 공무원들 세워놓고 이 흔히 말해서 겁박하고 자료 제출 안 하면 탄핵할 거다. 청문회 할 거다라고 겁박했어요. 밤늦게까지 그 질문을 반복해서 질문을 했어요. 물론 저도 보좌관 생활도 오래 해봤고 오랫동안 제가 청문회도 봐왔고 업무 보고도 하는 거 봤지만 이렇게 겁박을 하고 회유하고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이거 이제는 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는 거 이런 거 당장 멈춰야 되고 이제 갑질부터 반성하겠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요. 네.
어제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TF 의원으로 이제 참여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이제 여당이 포털 뉴스가 불공정하다, 편향성이 있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혀왔었는데 이번 TF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의원님의 역할은 또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연락이 오셨는데 네. 우리 포털 공정개혁 TF가 구성되니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우리 국민의힘 그 정무위의 간사이신 강민국 우리 의원님께서 요청이 있었고요. 네. 아마 강민국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 주실 것 같고 정무위와 가방위 그리고 산자위와 문체위의 여러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함께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래요. 포털은 지금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분야 국민들께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중개하고 있는 이 사회 전체에 막강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런 포털. 이 포털이 요즘 국민들이 옛날처럼 아홉시 뉴스를 보거나 신문 지면을 보고 정보를 획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포털을 보면서 뉴스를 검색하고 또 그리고 뭐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이 포털을 이용해 가지고 그 뭐 물건도 사고 소상공인들 네. 뭐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털이 가지는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회적 책임과 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들여다보자. 도대체 진짜 우리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TF가 이제 출범한 것 같고요. 그 안에 포털의 뉴스 제휴 시스템의 편향적인 문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포털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피해가 있다면 구제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전체적인 여러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문제를 짚어보고 들여다보자. 그래서 정책적 대안은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로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그 의원님의 22대 국회 입성 첫 법안, 1호 법안 먼저 들여다보니까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요걸 발의하셨는데 공매도 참 문제가 참 많았거든요. 공매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국정기획 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때 이 공매도 잠시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담당했던 부서이기도 하고. 그랬군요. 이게 뭐 핵심은 뭐냐면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자. 이게 공매도 제도 개선 이제 법안을 발의해서 이게 좀 흔히 말하는 불법 공매도를 좀 없애보자. 무차별 없애보자는 의미인데 이게 지난 2023년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서 한번 봤더니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 9개사 164개 종목에서 2,112억 원. 이 불법 공매도가 있었던 거예요. 두 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해서 256억이나 과징금을. 그런데 이게 아무리 금융당국에서 처벌하고 발견하고 또 뭐 공매도 관련돼 있는 뭐 이런 거를 공지를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거 아까 말씀드린 전산 시스템 이거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은요 다 이거를 수기로 쓰거든요. 또 공매도 불법 공매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내 개미 투자자들은 또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이걸 빨리 막아내야 된다. 그리고 국내 어떤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이 기관 투자자 이 불법 공매도 하지 못하도록 방지 시스템을 빨리 좀 마련해서 투명성을 높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금융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이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참 뜨거운데 의원님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세를 도입하기 전에 시스템 정비가 더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투자의 소득이 생기면 과세하는 게 이제 뭐 그 원칙이고 기본일 텐데 제도가 미흡하면 시장이 섣불리 이제 과세할 때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특히나 이제 또 우려되는 점들인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떤 건지 좀 들어볼까요?
이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가 없어요.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토론회를 해봤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해봤더니 그러면 어디까지 소득으로 볼 것이냐, 또 어떻게 과세할 거냐를 토론을 해봤더니 이게 일시적으로 얻는 소득, 이게 일종의 기타 소득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뭐라 그럽니까? 저 흔히 말해 복권 당첨금처럼 받는 거와 똑같아요. 이걸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볼 거냐, 분류할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아무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기본 공제액만 250만 원만 할지, 아니면 국내 그 투자자들처럼 5천만 원까지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해외 거래를 하면 네. 데이터를 어디 구할 데가 없어요. 국내에서 하든 해외에서 하든 다 데이터에 남아가지고 그 기록 가지고 세금을 어떻게 매길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선정비 후과세, 대통령 말씀 그대로 가자. 정비부터 해야 된다. 지금 이거 세금 과세부터 매길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선정비 후과세부터 먼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과세하자라는 게 토론의 결말이었고 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시스템을 먼저 확실하게 구축하자.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우리 신앵커께서 소개하신 대로 첫 직장이 여기 국회였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뭐 당협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을 거쳐서 오랜 시간 동안 정계에 몸을 담으셨는데 주변에 정말 그만큼 기대가 클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포부를 갖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좀 선언해 주시죠. 들어볼까요? 첫 직장도 국회였지만 네. 결혼도 국회에서 했고요. 아, 그랬군요. 아이들도 여기서 낳았고 아이도 제가 첫째가 12살 딸, 둘째가 10살 딸. 국회 계시는 동안 셋째가 아이가 태어났던, 셋째도 있어요? 7살 딸. 딸. 넷째가 또 태어날지도 모르죠. 그러나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여기가 직장이었고 여기서 결혼을 했고 여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여기서 키워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정치하는 300명 국회의원이 이 저출생 문제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정치한다고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국가 존망의 문제고 존폐 위기거든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 되고 이제는 인식의 차이가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가 태어날 때 출생부터 보육, 교육, 그리고 키워내서 이 아이가 일할 수 있는 취업 전선까지 국가가 이제 책임지는 시대가 왔다. 그래야만 우리 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부터 나이가 이제 77년생이니까 가능한 나이까지 도전해 보겠다라는 말씀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국민을 위해서는 이제 여도 야도 없다. 평소에 이제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지금 국회가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협치 좀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세요? 이 정치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화나서 삐져서 돌아앉은 돌부처도 정성과 진심을 다하면 그 돌부처도 돌아앉는다. 자, 이 꽉 막힌 전국도 서로 정성과 진심을 다하면 서로 화나 있거든요, 지금요. 화나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서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서로 여야 속으로 들어가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국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강명구 의원의 정성과 진심 많은 기대를 갖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을 모시고 공매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그리고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